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수요일도 문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자, 어제 허재무 앵커가 네. 허영이 그랬잖아요. 너무 급한 것 같지 않아요, 시장이? 네, 잘 봐. 잘 보는 것 보는 게 같아요. 아니라 다들 이제 또 차익 실현도 하시고 어떻게 어제 또 감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이게 10만 전자 50만 닉스 넘어가니까 네.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갈 거지만 너무 빠르게 가다 보면은 이게 좀 작은 충격에도 그렇구나.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잠깐 쉬어가시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쉬어가는 건지. 그래서 저 때문인가요? 0.7%, 0.6% 각각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이 지금 시장을 또 받쳐주고 있어서 네. 뭐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약간 빠질 때 난 이 기회에 들어간다. 이런 분들도 또 계시는 걸로 시장에서 보이죠. 네. 또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달려가던 국제 금값이 네. 굉장히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6% 넘게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만난다는 겁니까? 안 만나는 겁니다. 진짜 말이 뭐 제가 볼 땐 경주에 가봐야 좀 알 것 같은. 간밤에 또 안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는데 복잡합니다. 그래도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 경주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이제 일들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네. 경주 참 아름다운 곳인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미나 안내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또 새로운 세미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주와 분당으로 차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주입니다. 원주. 날짜는요? 언제예요? 날짜는요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러네요. 네. 오후 3시 30분에 내년도 국내외 투자 전략 또 유망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두 분이 원주까지 날아가십니다. 소준훈 과장님 그리고 박지훈 부장님께서 함께 진행을 해주시네요. 내년도 국내외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니까 이제 벌써 내년을 바라볼 시점이 온 거예요. 저희가 강원도를 갔었나 싶을 약간 정도로 가물가물한데, 가물가물하긴 네.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또 원주에 계신 분들, 원주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함께 저희 세미나 참가해 주시면 또 오프라인에서 박지훈 부장님 만나게 되면은 조금 더 힌트를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 꼭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훈 과장이 워낙에 이제 스토리 잘 엮어주시고 네. 풀어주시고 박지훈 부장님 뭐 종목별로 또 엄청 그렇죠. 많이 네. 또 힌트 주실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분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앞선 원주가 10월 29일이었다면 하루 있다가 10월 목요일이네요. 30일, 네. 30일은 원주 이어서 분당에서 네. 세미나 또 열리는데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요. 분당 WM 센터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진행하는데 박지훈 부장님 바쁘세요? 박지훈 부장님은 늘 고정값이고요. 옆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ETF 여신 우리 박현지 네. 과장님 안경 안 쓴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약간 낯설다. 더 그죠? 애띤 모습으로 아마 저 현장엔 또 안경을 쓰고 가시겠지만 트레이드 마크여가지고 국내 및 해외 ETF와 국내 유망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은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니까 맞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시간 내셔서 미리 신청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29일, 분당 30일 여러분 많이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누구죠?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오랜만에 저희가 이 주식도 올라가고, 네. 뭐 금값도 잠깐 주춤했지만 금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채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채권에 관심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채권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NH투자증권의 지금 대본에 볼드체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웃어요? 채권 여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영 실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채권 여신 구혜영입니다. 와, 너무 좋아. 그렇게 직접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 강조를 제가 우리 작가님한테도 강조, 네. 뭐 당연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또 대본에도 강조가 돼 있으니까 더 반가운 모습인데 네. 구혜영 차장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한 달 반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달 반 네. 정도. 지난번에 제가 찾아뵀을 때 30만 닉스 하이닉스 찍었던 네. 날이거든요. 와, 그날이에요? 네. 아. 그날로 돌아갈 수 그 있었으면 사이 벌써 좋겠습니다. 50만 닉스가. 네. 그러네. 그날로 돌아가면 네, 저는 뭐 샀을 텐데. 탑승을 그날 돌아갔어도 안 샀을 텐데 그래요? 저는 그날로 갔다. 야, 한 달 반 전에 30만 닉스. 이제 50만 넥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죠? 아마 삼성전자도 조금 허덕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달 반 전이면 뭐 올라온다는 기대감은 계속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아, 음. 그 사이에 시장이 또 엄청난 변화들이 그렇죠. 있었나 네. 싶기는 한데 채권 쪽에서는 어땠어요? 요즘에 이제 네. 주식 얘기 하다 보니까 채권 얘기 저희가 약간 소홀했던 감이 사실 있거든요. 좀 소홀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오늘 많은 걸 좀 짚어주고 가셔야 되는데 음. 요즘에 채권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채권 시장의 키워드랄까? 이런 거 뭐가 요즘 있어요? 네. 채권 시장에서 가장 고민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도대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거기도 주식이야? 거기도 주식이구나. 야, 니네 왜 이렇게 잘 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코스피 이제 곧 4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증시를 계속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뭘까? 이게 사실 지금 채권 시장에선 가장 고민이고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잠깐 좀 이야기를 붙여서 네.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 인간에게 주어진 불,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불 같은 존재가 마치 통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 인간에게 준 네, 어떤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통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의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주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이미 시장은 계속 불이 나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슬슬 의심이 던져지는 겁니다. 네. 마치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벌주기 위해 인간에게 던져준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래서 지금 어떤 의심들이 생기고 있냐면 지금 경기가 벌어져서 사실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부러지거나 또는 과거처럼 경기 어떤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심을 이제는 갖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끝은 혹시 화폐 가치의 어떤 절하, 소위 말해 돈값이 똥값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화폐가 그러고 진짜 네. 그리고 혹시 그 끝이 인플레이션으로 올 리스크는 없을까라는 불안감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면 금값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장기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크게 내려가진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우리 차장님께서 이 신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여신이 본인 집안 이야기 한다고 약간 채권을 훈훈하다. 네. 인문학적으로도 풀어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어서 네. 재밌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는 좀 목소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조금 저도 그렇고 저희도 요즘에 채권을 많이 안 다뤘기 때문에 채권에 이렇게 관심이 있던 분들이 조금은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식이 워낙 네. 핫하기 때문에. 근데 댓글창에도 좀 밝혀주시면 사실 채권 시장이 훨씬 크다. 규모 면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크니까 우리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안 되니까 시장 상황 볼 때. 사실 채권 시장을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마트머니라고 해요. 스마트머니. 네,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감각이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채권 시장이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매우 투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금리의 움직임, 그다음에 채권 시장의 돈의 움직임이 사실상 증시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매 주마다 거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한국도 지금 코스피가 이제 거의 제가 계산하기로 한 일주일에 100포인트씩 맞아요. 오르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그렇죠. 사천 거의 주간 바라보고 단위가 있으니까.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100포인트씩가 그렇죠. 뚝뚝뚝 맞아요. 네. 올라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인 관심 자체는 줄어든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약간 수요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본 차익을 위해서 채권에 투자하시던 분들은 네. 확실히 수요가 줄었어요. 어.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에서의, 그러니까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것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타이밍은 조금씩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사냥하고자 하는 니즈들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어떻게 되든 기준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말, 내년 하반기 말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봤을 때는 아마도 재투자하는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 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내후년에 만기 도래하는 자금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 재투자하려고 다시 숫자를 봤을 땐 최소 50bp 이상. 아. 즉 예금금리도 지금 저축은행에서 주는 예금금리가 3년 만기가 대략 한 2.5%가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네. 내년 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2.0 안 내려가죠. 주지 더,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내려가겠죠. 보니 지금 살 수 있는 채권 중에 고금리 채권은 무엇이지? 우리가 세금을 따지더라도 세후의 수익률을 감안하더라도 1년 뒤 또는 2년 뒤에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졌을 때 재투자 수익률을 고려하면 지금 사야겠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그래서 회사채 시장은 매우 지금 입찰 수요가 매우 뜨겁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뜨거워요. 해외 채권 중에서도 미국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4.5% 아니겠습니까? 네. 국채 중에서도 쿠폰 4% 넘게 주는 채권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도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해서 고금리 채권들을 지금 매집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어. 뭐 채권 얘기하고 있으면서 네. 뭐 채권 시장에서도 주식 어디까지 가니 뭐 이런 거 관심사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맞아요. 지수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제가 확인을 네. 해볼 텐데 음. 야, 지금 양지수 뭐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반도체는 조금 그러게요. 뭐 쉬고 네. 있다라고 보면은 오늘 뭐 화학 쪽도 괜찮은 것 그러게요. 같고요. 네. 자, 요런 가운데 금리 얘기 조금 이어가면 사실 내일이 우리 금통이죠. 10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쨌든 금리는 인하 기조에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거는 네. 우리든 미국이든 좀 공통적인 선상에 있는 거는 같은데 미국은 분위기 보면 올해 한 번씩 남은 FOMC 내내 네. 25bp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약간 그것보다는 좀 못 따라가게 내린다라는 예상들이 동결 맞나요? 전망이 가장 오. 좀 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네. 키워드가 부동산이 네, 흔들릴까봐 네.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차이를 지금 제가 자료 잠깐 네. 같이 보시면요. 요거는 블룸버그 컨센서스거든요. 네. 한국 그리고 미국 또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브라질의 기준금리에 대한 추이와 그리고 장기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파란색 선은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고요. 그다음에 약간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채 각 국가의 10년 금리입니다. 네. 좀 주목해서 보실 거는 뭐냐면 파란색 선들은 전반적으로 우하향이에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 말, 즉 내년 상반기 말에는 기준금리가 아까 저희 홍선환 의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략 한 3.5까지 내려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전망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속도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 말에는 기준금리 2.0에 가깝지 않겠냐라는 2.0. 게 네.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예요. 근데 주목하실 건 뭐냐면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장기금리 그래서 10년. 26년도 2분기 말, 즉 내년 상반기에 파란색 점과 그다음에 베이지색 점의 차이를 보시면 네. 점점점 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그렇죠.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요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뭐 정책적인 목적이든 또는 예방적인 목적이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스케줄이 아마도 예상되는 과정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장기금리는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배경은 좋아서 그래요. 어떤 게 주식도 좋아서? 좋고요. 아, 시장이 좋아서. 네, 부동산도 좋고요. 금융 심리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서 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지연되는 만약에 상황이 된다고 네. 하면 그러면 그 결과는 저는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양극화되냐면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의 괴리가 커지고 네. 그리고 지금 50만 닉스 없는 분들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아, 계속 저요. 복통이 심해져요. 저는. 부의 양극화도 더 심해질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 양극화라는 키워드는 사실 정치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네. 내년은 재정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포퓰리즘적인 정책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로 사실상 장기 금리는 좋아서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든 또는 그 결과가 포퓰리즘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 확대 쪽으로 가든 네. 둘 다 장기 채권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스케줄이 지금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설령 그 인하에 대한 시점이 한두 타임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경로를 따라가게 될 것인데 네.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 안 내려갈 수도 있겠네.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금리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QT 음. 양적 긴축을 네. 연내에 종료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기대감이 그렇죠. 사실 우리 주식 시장에는 그렇죠. 좀 있었는데 네. 채권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혹시? 사실 QT를 종료한다. 채권 시장엔 어떨까요? 원래는 이런 재료가 나오면 사실 순차적으로 QT는 원래 채권 시장 장기 채권한테는 안 좋은 재료예요. 안 좋은 네, 재료다.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리고 QT의 종료는 궁극적으로 QE의 시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금리가 장기 금리가 향후 QE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짚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네.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 커멘트가 나온 이후에 미 국채 10년 금리는 그다지 변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가 지수만 위로 팡팡팡팡 맞아요. 튀어오르죠. 네. 왜냐하면 이건 프로메테우스가 준 불처럼 계속 심리를 인간이 스스로 계속 심리를 계속 이렇게 불을 지피는 그런 재료로만 활용이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더 강화시키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채권 시장은 지금 아까 앞서서도 무엇이 가장 걱정이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잠재적인 복병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요. 그것이 사실상 미국이 지금 뭐 고용 지표가 둔화됐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깨졌으니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 장기 금리도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내러티브하고 조금 상반될 수 있는 이슈예요. 지금 자료 하나 더 같이 좀 보여드리고 좋습니다. 싶은데요. 저는 미국 고용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면밀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고용이 없는 회복 사이클에 있어요. 고용이 없는데 성장은 과거에는 이 고용 없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기가 침체해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단어예요.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시그널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때, 그럴 때가 사실은 고용 없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생산성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AI. 네, 네. 지금 보시면 비농업 고용자 수는 제가 6개월 이동 평균으로 계산해 봤는데 그냥 딱 보셔도 지금 바로 표시된 거거든요. 파란색 선들이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반면에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은 어떻습니까? 개선되는 흐름 맞아요. 나타나지 네. 않나요? 지금 이 점으로 나타난 게 생산성이고요. 그리고 바로 표시가 된 게 비농업 고용자 수인데요. 사람이 줄어도 생산이 더 좋아진다면 그러네요. 네.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라는 게 꼭 경기 침체의 시그널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간주해서. 보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앞으로 이제 산업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노동이 꼭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AI라든지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면 앞으로 고용 데이터는 우리가 경기 지표로서의 어떤 힘을 계속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물가 지표를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열면 안 되는 상자, 하지만 너무 열어보고 싶은 그 상자가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보시면
앞서서도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너무 좋은 것들, 주가나 또는 부동산이나 금융심리가 좋은 것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양극화가 될 것이다. 네. 이것은 포퓰리즘으로 가게 되고 이것은 재정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이 모든 결과들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목적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 상승,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죠. 포퓰리즘의 끝,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단순하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세가 직접적으로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시차가 짧다 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 떠나서 네. 지금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증시가 삐끗하거나 경기가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또는 투자 심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이제 양적 완화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결과값은 또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실 때도 이제는 고용 지표 자체는 숫자 자체보다는 이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조금 더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금리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주가에서 금리가 궁극적으로 주가에 계속 불을 지펴주는 요소가 될 것인가라는 걸 보실 때는 물가 지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네. 뭐 금리 인하기에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뭐 돈의 가치 얘기도 해주셨고 그렇죠. 궁극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최근에 특히나 물음표를 찍고 있었던 이제 자산군이 금이었거든요. 네. 사상 최고치 계속하다가 뭐 어제는 조금 잠깐, 폭으로 네. 거의 뭐 5% 넘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요 금 가격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그렇죠. 많이 들어서 네. 스토리를 좀 연결시켜 주시면 어때요? 좋습니다. 네, 사장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인플레이션의 끝은 무엇이 될까? 인플레이션의 끝은 무엇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채권 자산의 가장 쥐약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른다고 하는 건 우리는 채권은 미래에 받는 돈을 사실 미리 정해놓고 투자하는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돈값이 소위 말해 똥값이 된다라고 하면 채권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럼 정말로 이 궁극적인 인플레이션의 끝이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금 가격의 상승이나 또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저는 일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따 제가 저희 클로징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뭐 패권 긴장감의 싸움, 네. 강화 이걸 앞서선 제가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한 가지 더 파리스, 그러니까 우리 트로이 전쟁 트로이, 이야기 네. 아시죠? 그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트로이 전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세계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조금 비약을 하자면 어. 신냉전주의와 가까워질 수 있는 경로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이 자료는 네.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과거 신냉전주의 때 그러면 그 주인공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금융시장은 어땠지? 좋네요. 네. 네. 키워드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일단 신냉전주의가 고착화되면 국가가 국방을 위해서 경제를 키우게 되고 그 키워진 경제가 다시 국방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국방을 위한 것, 그다음에 자원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그중에 지금 이제 우리의 키워드는 AI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기술 주권하고 연결이 돼서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냉전주의 시절에 달에 누가 먼저 가냐. 그렇죠. 로 싸움을 네. 했다면 그것이 사실은 기술에 대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기술 전쟁이 AI 시장에서도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시대에 굉장히 독특했던 금융자산의 변동이 하나 있었다면 금의 가격 상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념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금이 그 시대에도 월등히 수익률이 높아졌었어요. 네. 지금은 금 플러스 비트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쪽 편에 들지 않아도 이 가치는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금이라는 자산의 가격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이제 4,000달러잖아요. $10,000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온수당? 그리고 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어떤 그 국부 펀드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니 금에 대한 어떤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포퓰리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든 네. 또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유인해서 기대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든 또는 이 패권 전쟁에 의한 결과값으로 초국가적인 자원, 그러니까 어떤 자산으로의 자금의 회귀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금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금 더 밀어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떨어진 사실 5, 6%의 급락은 전문가들은 너무 과열됐기 올라서. 때문에 다만 우상향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차장님 안전자산이 대표적으로 금도 있고 채권. 채권도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얼핏 생각 채권은 이자도 주는데 네. 그것도 약속된 것도 주는데 금은 이자는 없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제 상승한다면 뭐 이자가 무슨 소용이야. 물론 이런 맞아요. 분위기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근데 왜 매력도가 최근 들어서 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맞아요. 이런 전엔 것도, 안전자산을 이렇게 묶는데 네. 그치만 이 묶음 속에서도 이 둘의 성격이 계속 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채권 사느니 금으로 가지. 약간 이런 느낌? 사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요. 금에 대한 내러티브가 딱 그랬어요. 이거 뭐 금 사냐? 왜 예. 채권 사야지? 안전자산은 이젠 더 이상은 예를 들어서 금은 이자도 주지 않고 안전자산도 아니고 돌덩이일 뿐이야. 예. 그런데 왜 그 내러티브가 지금 바뀌었을까? 야. 왜 바뀌었을까? 일단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트로이 전쟁, 그러니까 신트로이 전쟁, 신패권주의, 신냉전주의 이것과 일단은 연결이 돼서 초국가적인 어떤 자원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일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 더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수요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트럼프가 너무 깡패 같아요. 뭐 개인적인 너무 생각이 질 아니고 나쁜 그건 깡패 아닙니다. 같아요. 뭐 이게 거의 보편화되고 있는 느낌이라. 네, 뭐 마피아들이 네. 작업하는 방식과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 수사를 쓰는 방식이 뭐가 네. 다를까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사실상 예전에 저 학창 시절 때 골목길에서 힘센 형이 삥 뜯는 거나 정말 다를 바는 없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자산을 달러로 반드시 묶어놔야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죠.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들도 그랬지만 서학개미 굉장히 열풍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킹달러 때문이었죠. 달러는 무슨 짓을 해도 올라라고 하는 게 신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뢰가 사실 작년 올해 해서 많이 무너졌죠. 그렇다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지? 라는 부분에서의 관심이 다시 환기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의 가치가 저는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점점 블록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는 어떤 안전자산의 가치를 주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곳간에 지금 미국채를 담고 있는 것보다 금 담고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아? 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고가 늘어난 것과도 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나 또는 미국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어떤 의문, 그러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렇다면 좀 비중을 좀 줄여놓자. 그리고 쟤랑 너무 계속 이해관계가 엮이는 게 싫어. 트럼프랑 이해관계가 계속 엮이는 게 너무 싫어. 약간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참고로 네. 최근에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달에 트럼프가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을 중간에 해임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실패했죠. 리사 쿡. 네, 리사 네. 쿡을 하려고 네. 실패했죠. 네. 그날부터 금값이 25% 올랐대요. 그날을 기점으로 네. 지금까지 25% 네, 정도 그게 무슨 상승. 의미일까요? 신뢰, 네, 달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뭐 연준의 이지 독립성도 있고. 않을까요? 예, 네. 예,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오늘 좀 재밌어요. 저는 지금 조금 또 깊게 들어가는데도 설명이 비율을 또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금 얘기를 하셨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금을 좀 매입을 하고 있다. 근데 안타까운 게 한국은행은 또 지금 금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 이런 비판을 어제 여야에서도 많이 좀 내놨는데, 만약에 이제 10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뭐 동결 전망이니까 인하가 좀 어렵다고 본다고 하면은 언제쯤 다시 인하 사이클을 갈 것인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우리 국채는 좀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왼쪽에 있는 표는 우리나라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포를 찍은 거예요. 즉 매 분기마다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겠다라는 걸 이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금 나타낸 것인데, 네. 빨간색 저 막대들 있죠. 저 네네네네. 막대들이 매우 균일하게 내년 말까지 지속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정한 높이에. 네. 저게 어떤 뜻이죠? 무슨 그러면? 말이냐면 금리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다. 아.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모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단이 어느 정도냐면 1.75%고요. 상단은 2.25%예요. 네. 참고로 현재 기준금리가 네. 2.5%입니다. 자, 거의 즉 뭐. 내년 말까지 많이 보면 예를 들어서 3차례, 그 다음에 적게 보면 한 차례, 요 정도 금리 인하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랑 좀 관련된 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은 부동산도 가격이 꽤 아직도 뜨겁죠. 지금 뭐 15 대책이 나왔고 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 꿈틀하면 연말에 추가 대책 내겠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연말까지는 부동산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할 텐데 그 사이에 환율이 1,430원이 됐어요. 환율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네. 한국은행에서.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1,430원이 환율이 뚫고 올라가면 요거는 좀 위험이 커진다.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아. 만약에 이 와중에 네. 물론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한국도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이스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자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으로 못 가는 자금들은 주식 시장으로 가면서 버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네. 또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위로 더 올라가서 1,450원 이렇게 돌파할 위험도 생기겠죠. 그 위험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매우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는 아마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즉 목표적,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두면 적정한 금리일까라는 이 코멘트에 대해서 대략 한 2.0% 내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할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연말까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환율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도 지금 현재는 10월 인하에서 11월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네. 11월도 한번 좀 더 봐야 되겠다.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잠깐 듣고 그러니까요. 나 여기서 와서 궁금한 게 네. 또 있었는데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숨 좀 고르고 다시 그러니까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까지 함께해 주시죠. 잠깐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NH투자증권의 채권 여신 구혜영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잠깐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잠깐 못 봤는데 그거는. 지금 약간 약보합권에서 뭐 0.08% 약세, 0.1% 약세 각각 이렇게 지금 완전히 보합권에 지금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국은행 네. 기준금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뭐 댓글창에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뭐 좀 안타까워.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인데 근데 이제 부동산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을 혹여나 놓쳐버리면 이 경기 부양을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이런 또 평가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상반기 잠깐 되짚어 볼까요? 음. 우리 올해 상반기 막 4월, 5월 이때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어쨌는지 아세요? 뭐 혹시? 마이너스로 뭐 가고 있다. 뭐 마이너스의 어. 위험도 굉장히 높았고 네.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비의 0.5%였어요. 네. 말이 됩니까? 한국이 잠재 성장률이 1.8%가 넘는 나라인데 음. 한 해의 성장이 지난해보다 0.5% 할 수 있다. 완전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책 드라이브가 바뀌고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또는 산업에 대한 드라이브들이 바뀌면서 지금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대략 한 0.9% 또 한 1%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측면에서는 적어도 성장에서 바닥은 찍었다. 요거는 확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년도 성장은 어떨까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는 1.6%예요. 네. 근데 이 1.6%에는 아직은 내년도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의 어떤 강도를 인한,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통해서 성장이 더욱더 부양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하지 않은 숫자예요. 내년 상반기는 누가 봐도 재정정책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심리에 또 실물 경제 측면에서 바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굳이 지금 먼저 나서서 지금이 위기다라고 경계심을 발동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네요. 저는 사실 채권 시장을 매우 사랑하고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의 한국은행의 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하는 약간 후순위가 될 거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정책 드라이브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적어도 새로운 정부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어떤 정책의 드라이브에 몸을 맡겨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것이 만약 지금의 어떤 심리를 다시 더 부양시키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4,000포인트를 찍었다가 네네. 다시 3,600포인트를 찍는다거나 이런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 한국은행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는 어떤 카드는 하나 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여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4.5%예요.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적정금리는 대략 한 3%예요. 즉 앞으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의 폭이 150bp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면 2% 정도가 적정금리인 것 같아요. 네. 0.5. 네, 그렇다면 지금 한 50bp 정도의 카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심리가 좋을 때 굳이 같이 나서서 불을 지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약간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기준금리 인하를 한두 달 늦추는 거는 경제에 그다지 지금은 치명적이지 않다. 근데 만약 완화적인 커멘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버리면 자산시장의 버블은 생각보다 우리가 잡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매우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한국은 지금 아까 저희 댓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은 조금 제한적이고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환율이 1,430원 위에 있을 때에는 그렇죠. 조금 더 신중하게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인을 잘못 줄 경우에 네. 이게 최근에 뭐 특히 부동산과 네. 관련돼서 그렇죠.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더 음. 사인을 줄 경우에는 뭐 정책 방향과 맞지도 않고 뭐 이런 음. 부분도 좀 네. 내일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우리 금통이 이제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미국 미국 얘기 네 좀 미국 해봐야 될 얘기 것 좀 같습니다.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미국 채권 금리 뭐 이런 거는 장단기 아까도 좀 살펴봐 주시긴 했는데 뭐 셧다운도 지금 올해 그러니까 미국 지속이 되고 10년물 있고. 지금 네. 국채 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 이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4%대에서 3%대로 넘어오는 게 심리적인 어떤 경계선이라고 맞습니다. 좀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 넘어가면 어떤 기분 들까요? 좋은데 좋으면서도 야 이게 숫자가 맞구나 이게 이런 뭔가 느낌. 우리의 뭔가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았던 상상의 숫자가 돌파가 약간 되면서 천장이 그 다음에는 다시 만약에 증시가 올랐다가 하락하게 되면 그 숫자가 마치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새로운 네. 기준이 그렇죠. 돼서 요거보다는 안 떨어지겠지라는 네. 그런 새로운 레벨이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빅피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미 국채 시장에서 4.0이 약간 그런 숫자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한 4, 5개월 전만 해도 미 국채 10년 금리가 4.5%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도대체 4.0이라는 숫자는 올 수 있는 거야?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숫자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숫자가 이제 내려오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3.9를 보다 보니 이제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을 뚫고 올라가지도 않겠네라는 이런 오. 낙관론으로 바뀔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4.0 아래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기운이 지금 10월 말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우주의 기운이. 온 우주의 네. 기운이 지금 대한민국 경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아마도 미국은 셧다운과 관련된 어떤 상원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이나 또는 FOMC도 저희 에이펙 바로 직전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슈들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말까지는 사실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다면 일단 이럴 때는 안전자산에 상대적으로 몸을 숨기자라는 수요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4.0이라는 이 중요한 허들 아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럼 그 10월 말인데 만약 10월 말 정도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시진핑과 대화를 잘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의회와도 협상을 잘해서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 네.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는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 위험. 안전자산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안전자산을 더 가지고 있으려면 이후에 더 나쁜 스케줄이 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더 나쁜 것. 예를 들어서 뭐가 부러지거나 그렇죠. 얘기가 잘안 꺾이거나 되거나.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도 지금 미중 긴장감이라는 이슈, 셧다운이라는 이슈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긴장감을 유지하고 협상이 안 되고 계속 뭔가 걱정거리를 만드는 게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답받는 데서는 오히려 중요한 긍정적인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적당한 텐션. 그렇죠. 텐션이 중요하죠. 지금은 살짝 삐끗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네. 우리가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인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예를 들어서 협상의 결과가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최소한 30이라도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뭔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소거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금리가 더 내려가야 되는 것은 어떤 재료가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그래서 미 국채 10년 금리 약간 박스권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으로. 네, 그래서 10월 말에 보는 숫자가 당분간은 박스의 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트럼프 1기 때가 2018년이었죠. 그때도 이제 셧다운이 굉장히 좀 한 달 넘게 지속이 됐었는데 그때 흐름이 약간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국채 금리가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나요? 그때도 궁극적으로는 셧다운 이후에는 금리가 이렇게 크게 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기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이 매우 지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유, 지금 똑똑하시죠. 지금 네. 집단 지성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셧다운이라는 단어를 거의 매년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하나 봐요. 작년 셧다운에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있었나 기억이 음. 나십니까? 잘 기억 안 안 나실 것 납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서 연례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시장에선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더 길어지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 또 왔구나. 네. 때가 또 왔구나. 또 왔구나. 뭐 요 정도. 뭐 봉합이 뭐 결국엔 될 텐데 뭐 이렇게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0월 말에 진짜 이벤트가 많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불확실성이 지금 조금 있다. 그러면 일단 투자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채권 투자 지금 음. 생각보다 이제 주식 시장 투자보다 채권 투자 쪽으로도 엄청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디어 사장 좀 주세요. 입장에서. 네. 네. 저는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도 제가 미중 간의 어떤 전쟁이 패권 전쟁에 대한 그 메시지를 트로이 전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신패권주의가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신냉전주의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투자 전략을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는 주식 관점에서는 정부가 밀어주는 놈. 아 주식은 네. 정부 정책 보자.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어떤 국경에 영향이 없는 자산. 국경에 영향이 없는 자산이라고 하면 뭐 히토류 관련 이런 것 말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다른 무엇이든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될 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 채권 같은 경우는 저는 확실한 고금리 주는 채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번에 찾아뵀을 때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특집으로 말씀드리겠다 브라질 말씀을 특집. 드렸는데 네. 사실 지금은요 우리가 앞서서도 채권 시장의 가장 복병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만약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자산들이 다 가격이 상승하는 매우 멋진 신세계를 경험을 하겠지만 네. 만약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만약에 오게 된다면 채권은 사실은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취약해질 수 있는 자산을 보완하려면 결국은 매우 쿠폰이 높은 즉 이자를 많이 엄청나게 때려주는 네. 그런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브라질 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율이 10%예요. 10%가 넘는다고도 들었었고요. 네, 10% 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하고도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내하고도 그럼에도 우리가 채권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고금리, 그러니까 고이자,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담아 놓으셔야 되고 네. 한 가지 더는 이건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를 매우 좋아해요. 그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추라는 걸 얘기해요. 추의 이동. 네. 추를 이렇게 가만히 두면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추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끝과 끝으로 계속 그렇죠. 이렇게 네.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동하기 시작하면 중간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고요. 항상 끝과 끝 사이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즉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 번에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 자산에서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가 됐든 그냥 기본적인 주식 계좌가 됐든 무엇이든 한번 오늘 쫙 펼쳐놓고 잔고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많은 수익을 거두셔서 작년 말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만약 이 자산의 수익률이 지켜지지 않고 만약 이 중에 무언가 하나 부러져서 네. 자산이
금액이 감소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 좀 분산을 시켜. 그쵸. 가치를 내가 좀 해지를. 고정시킬 수 네. 있을까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분위기 좋은 시장에 초를 치는 이야기가 네, 아니라 네, 네. 매우 객관적으로 언제나 시장은 끝과 끝을 향해서 움직이거든요. 지금은 저희 채권 시장에서도 도대체 주식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할 정도로 주식에는 관심이 매우 많아요. 네. 즉 모든 에너지가 주식에 몰려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테일 리스크가 발생함으로써 또는 블랙스완이 나타남으로써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를 우리는 채권으로 막아놓을 필요가 있고 이것은 극단적으로 좀 안전자산으로 가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뭐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을 원래 6대 4를 네. 많이 권고를 하는데 지금은 6대 4로 하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최소한 저는 7대 3은 하셨으면 7대 3 좋겠고 정도. 그래서 그 3의 비중을 예를 들어서 고금리를 주는 채권으로 박아 놓으시든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박아 넣으시든 저는 그런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는 지금은 채권은 매우 가격이 싸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그렇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결국은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뭐 국민연금이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요. 결국은 네.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7대 3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자산이 더 멀리 가 있는가? 멀리 가 있는 거 조금 정리해서 사실은 부족한 거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채권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 그래서 비싼 자산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안전자산으로 조금 더 옮겨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10%더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안전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남들이 야 지금 그거 해? 이런 말 할 때 저는 그 자산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안 볼 때. 네, 이해 가시죠? 예를 네. 들어서 야 금을 사? 이럴 때 금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야, 요즘 누가 집 사냐 할 때 집 사야 되고 그래요? 누가 하이닉스 사냐 할 때 하이닉스 사야 되고 누가 채권 사냐 할 때 채권 사셔야 돼요. 지금에는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다른 자산 대비하면 싸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내가 자산을 안전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채권의 기능은 꼭 재편해 놓으셔서 안정적으로 자금 자산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K님이 시간이 다 가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맞아. 채권 사야 돼요라고 미국도 한국도 지금 차근차근 어. 조근조근 말 설명 너무 잘해주신다고 맞아요.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눈여겨볼 채권이 뭐 있을까요? 우리든 국채든 아까 회사채도 요즘에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저희 아침엔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주식을 메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식 좋아하시죠? 아마 현물 채권을 사라고 하면 아이 뭐 그거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ETF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ETF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만기 10년 내외에 있는 채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기가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채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 TLT 네. 이런 ETF들 같은 경우는 보면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 변동이 너무 커요. 물론 이것이 자본 차익을 더욱더 크게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식도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채권도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가 서로 안전자산의 역할을 크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는 대략 한 10년 정도로 타겟을 두고 네. 미국 채권이든 국고 채권이든 ETF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브라질 채권 말씀드렸는데 브라질 채권은 매우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MTS에서 저희 나무 MTS에서 브라질 채권 이렇게 검색하시면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을 보실 수 있고 그중에서 한 종목이라도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연에 10% 이자 주는 채권의 그 이자 맛을 한번 보셨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우리 경험을. 구혜영 차장님하고 1부 때 저 10%를 목표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모실 때는 또 브라질 특집으로도 가져오시지만 네. 우리가 이제 목표
치를 어떻게 맞아요. 세워야 되는가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케이님이 정말 좋다고 네. 귀에 쏙 들어온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구영 차장님 또 모셔볼 거고요. 네. 시장이요. 오늘은 좀 조정인가 하는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완전 보합에 붙어 있어서 야. 방향성 좀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음.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4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고수분들이 네. 너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날 또 이렇게 담고. 채가시는 분들이 네. 많으셔가지고 오늘도 아마 개인분들이 많이 좀 지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시장도 끝까지 지켜보면서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